젊은 빙상인연대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추가 폭로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선명규 한체대 교수는 자신에게 쏠린 의혹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오전 오후로 해서 먼저 젊은 빙상인연대가 기자회견을 해서 추가 성폭력, 물론 뭐 가해자와 피해자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혹을 폭로했고 또 이후에 저희 뉴스 시간대였는데 전명규 교수가 또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내용이랑 같이 함께해서. 예. 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충분한 해명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전 교수의 해명이.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전부 알 수가 없고 네. 대부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그 뉘앙스였죠. 네, 예. 맞습니다. 반면 이제 젊은 빙상인 연대는 피해 선수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일부 했죠. 네. 그러면서 전 교수가 몰랐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라고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해명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부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만 이 조정 코치를 빼낼 수 있도록 탄원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인정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좀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조정 코치의 경우 지금 이 전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폭행 행위로 구속까지 된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좀 탄원서를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많은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녹취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일부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변호사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전 교수가 대부분을 좀 이제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녹취 같은 부분도 그러니까 실제로 증거가 있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고 일단 그 불리한 질문 나올 때는 모르쇠 전략을 취했다는 분석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떤 해명에는 좀 부족했고 논란 해소에는 좀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 뭐 이러한 일을 정말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조금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가장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이 피해자들을 뭐 압박을 하고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폭로가 되지 않도록 은폐를 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은폐 의혹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은폐를 했냐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냥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말을 한 것 정도로는 법적인 처벌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했다 이런 부분이 강제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뭐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친족에게 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행위 사실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은 달라질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보복범죄라는 것이 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 때에 따라서 수위가 갈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예, 어쨌든 카톡에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강제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뭐 조금 애매한 것이 예. 실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 선수에 대한 뭐 상습 상해랄지 네. 뭐 또 다른 3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뭐 탄원서를 강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뭐 심 선수의 성폭력
성폭력 사실을 심 선수가 폭로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범죄 성립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시각이 뭐냐면 이게 또 파벌 싸움으로 좀 이야기가 그렇죠.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우리가 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를 계속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파벌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드는 게요. 파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력이 비슷한 두 세력이 싸워야지 그것을 파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로 생각이 쟁쟁해야 듭니다. 된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사실 전 교수회 같은 경우 빙상연맹을 총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큰 인물이고요. 예. 그에 비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을 가지고 뭐 쟁쟁하지도 않는데 파벌이라고 보고 이 전 교수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근데 어제 봤더니 뭐 전 교수도 스탠스 자체가 이제 빙상연대가 정말 빙상계의 발전을 위해서 생겨난 곳인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빙상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실제 그렇게 좀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말이 오히려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심기가 드러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과연 이 한체대 교수직을 사퇴할 것이냐, 네. 스스로 내려놓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본인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인 게 사실 실제로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 이것은 본인이 선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거나 혹은 자신의 무능함을 입증한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서 고려만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지난 18일 한체대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 교수가 그 이기흥 회장이 그 조정 코치 복귀 관련 발언을 했다고 확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 교수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어떤 그 심 선수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이제 이 회장이 부인했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기흥 회장의 경우 이 올림픽 기간 동안 심 선수를 비롯해서 3자 대면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기존에 해왔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문제됐던 발언은 심 선수의 경우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조 코치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진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만난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예. 기자회견에서 전명규 교수가 아니다. 만나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심 선수를 다독인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회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입장을 바꾼 것은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 회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과연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조재범 코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상습 상해 혐의입니다. 예. 이제 피해자가 4명이고 많은 건의 상습 상해 사실이 있었는데 심 선수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상해 행위를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심 선수가 폭로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한 건이 지금 겹치는 상황인데요. 이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한 번 행위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다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 코치가 심 선수에게 한 행위가 성폭력을 해서 상해를 입힌 것인지 아니면 정말 폭행 행위를 해서 상해를 입힌 것인지에 따라서 한 번밖에 처벌을 받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실제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있었음에도 상해 사실로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게 일반 상해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됐다라고 그렇다면 하면 어떻게 다시 좀 미루게 되나요? 결심 공판을? 아닙니다.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심 네. 선수에 대한 상해 행위 3가지 중에 1가지 정도만 사실관계를 좀 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공소장 변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3건 중에 1건을 빼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심에서 10개월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 성폭행 혐의가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구형량이 좀 늘어나겠죠? 사실 성폭력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면 행위 사실이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폭력 행위 자체는 또 다르게 기소가 되어서 다르게 재판이 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다른 뭐 3명의 피해자와 그러니까 심선수에 대한 폭행건으로만? 그렇습니다. 상습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제 1심 재판의 경우에는 피해자 3명이 합의를 해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 와서는 심 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밝혀지자 이 3명의 피해자들도 다시 엄벌에 처해달라는 네. 취지로 탄원서를 그렇군요. 제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조코치의 경우 사선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그 네. 별건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겠네요. 계속 이 성폭행 지금, 관련돼서는 예, 경찰 조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성폭행 관련해서는 1심 경찰 조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면 1심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기존의 상습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이고 이제 항소심 공판은 내일 제가 볼 때는 기일 자체는 끝나고 선고 공판을 다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석을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내일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고 그렇다면 구속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요. 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혐의가 중대한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사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 40여 가지의 혐의 중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행위 등 굉장히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소명이 된다면 네.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MB 사건도 그렇고 국정농단 사건도 그렇고 범죄의 어떤 그 화이트 칼라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 전 대법원장도 중대성을 본다면 그러니까 혐의의 중대성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위로 인해서 구속이 기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좀 내일도 굉장히 많은 박빙의 논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몰랐다, 지시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네. 검찰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사람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알았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만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고 보여져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한다거나 담당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속영장은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만큼 이제 누가 이 영장 심사를 실질 심사를 하게 될 것이냐 그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명재권 부장 판사가 맡게 됐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분의 경우 처음 법조계에 들어오셔서는 검사 10년 동안 재직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009년에 이제 판사로 재직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
영장 전담 판사가 되자마자 하셨던 게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하 사무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던 인물이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분이 검찰 쪽 인사였기 때문에 검찰대 법원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진행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의 경우 좀 어쨌든 영장 전담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 입각해서 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되는 게 약간 랜덤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법원과 연관이 덜 돼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렇다면 법원 관련이 있었으면은 덜 객관적이었나라는 비판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알려진 것으로는 뭐 무작위로 배정이 된다, 뭐 예. 전자 무작위 배정 방식이다라고 알려졌고요. 지금 뭐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들인데 네. 이것을 전부 다 명부장 판사가 할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예. 이유로 지금 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다른 부장 판사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